자,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태종 이방원 네. 네. 논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태종 이방원을 알기 위해서는 태조실록과 정종실록과 태종실록과 그리고 최소한도 세종 4, 5년 차까지 네. 이제 들여다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조선 역사를 얘기하면서 막 떠오른 생각인데 이 조선의 기병이 약했다 그러니까 막 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조선이 뭐가 기병이 약했냐 막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이성계의 기병은 대단히 훌륭했어요. 여러분들 그 홍건적이 개성 탈환했을 때 그 2,000명 그 기병 특공대 그 이성계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의 그 국채가 없어졌을는지도 몰라요. 네. 그때 뭐 외적의 침입이 뭐 외구, 홍건적, 그 다음에 그 여진족, 그다음 뭐 아주 심각했잖아요. 네. 그때는 기병이 이제 사병들이 강했는데 여러분들 효종실록을 읽어보면 참 어느 면에서는 좀 한심하고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효종이 그 군사훈련 겸해서 이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기병들 그래가지고 효종이 직접 지휘를 해가지고 기병들 모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개파인 거예요. 그냥 완전히 아리랑 니나노 해가지고 슬슬 모여들고 당나라 군대. 네.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효종이 너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효종만 해도 심양에 가서 막강 청나라의 그 기병들을 다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깜짝 놀라지고 막 분노가 치솟습니다. 효종이 복림대군이었죠. 예. 예. 분노가 치솟아가지고 막 문책해야 된다고 이게 지휘관 놈들 막 화를 막 추상같이 내요. 그러니까 다시 하라 해가지고 일단 이 곤장을 몇 대씩 치고 지휘관들을 다시 집합해라. 그러니까 이제 기병들이 이제 조금 군기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모이는데 그 중에서 아주 날쌔고 용감한 한 놈이 딱 나와가지고 같이 제거해야 할 표적을 저 혼자 막 달려가가지고 딱 제거하고 막 그걸 보고 효종이 아주 막 그냥 기병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똑같이 움직이고 대우를 이렇게 형성해야지 그렇게 개인 행동하는 놈들이 기병 중에서는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효종이 열받아가지고 막 저 새끼 저 참새벌이라고 막 그래. 좀 심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신하들이 이해를 못해요. 효종이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료들은 효종의 행위를 정치로 본 거고 효종은 군율로 본 거예요. 군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읍참마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군율. 예. 군기를 어기고 이런 자들은 배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에 근거해서 제가 조선 기병이 약했다고 하는 거지 뭐. 언제나 약하고 언제나 강하고 이런 건 없죠. 500년의 역사. 우리가 조선을 이해할 때 이게 500년의 역사라는 점을 참조해야 돼요. 꼭 일부만 알아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조선을 재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500년이 그게 얼마나 유구하고 긴 세월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반대되는 면도 있고 그런 거지 꼭 한두 개 알아가지고 그걸로 조선을 딱 재단해 버려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태종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하는 이야기를 했죠. 네. 사실 이방원이 욕을 들어먹었던 잘못된 역사에 의해서 욕을 들어먹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망고의 중신 정몽주를 죽였다. 네. 둘째, 천하의 조선 창업의 브레인 정도전을 죽였다. 셋째, 정도전 죽일 때 이복 동생 번과 석을 죽였다. 네. 이 세 가지 이유 아닙니까? 네. 일단 권력 투쟁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도전 일파를 살해한 것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조선 역사가 너무나 왜곡돼 있다가 조금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크게 부각된 것이 정도전이에요. 막 드라마에서도 막 정도전 띄우고 막 네. 또 이 정의자 들어가는 정당의 신모 여인을 막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정도전을 꼽고 그래서 드라마 잘 보는 모양이에요. 그 정도전이 물론 정도전의 그의 그 유학 사상, 성리학 그리고 그가 보였던 일생에서의 진정성은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도울 김용옥이라든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도전을 극찬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런 정도전을 이방원이 죽였다. 그러면 이제 이방원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록을 좀 샅샅이 읽어봤더니 거기에도 그럴 만한 이해할 만한 동기가 있더구만요. 정도전을 제거하는 데에도. 일단 정도전은 아주 훌륭한 사상가고 훌륭한 정치가고 불굴의 혁명가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이 최고의 권력을 잡고부터 보이는 행동에는 석연찮은 데가 있어요. 첫째는 요동정벌에서 보인 이 사리사욕의 추구입니다. 왜냐하면 정도전은 요동정벌에 갔다가 그걸 포기하고 돌아온 위화도 회군을 지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랬던 사람인데 다시 요동정벌을 기획했다 그겁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그 요동정벌을 기획한 그 이유가 물론 중국에 대한 자주권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 자기들의 권력 경쟁자였던 그 종친들 이방원 세력의 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요동정벌을 이용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이방원이 천상 혁명가라면 그리고 자기 주도의 혁명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면 정도전 제거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하시려면 고려 말 조선초 즉 여말 선초의 대명 관계를 좀 배경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예, 실제로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반원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명나라가 세워지면서는 고려는 명나라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368년에 명이 건국했어요. 1300년. 그러니까 고려에서 그 이제 조공 대상을 원에서 명으로 바꿨다 그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20년 후에 이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가 이제 이루어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조선과 명 사이에 그 이 조공 관계가 성립이 됐죠. 그런데 사실 이 1368년 이후에 그때가 고려 공민왕 때입니다. 대명 관계의 연장선으로 조선의 대명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상당히 있고 감춰진 역사가 많다는 걸 제가 실록에서 좀 확인을 했어요. 뭐냐? 명나라도 조선을 상당히 우대하고 대우했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꼭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명태조 주원장이 죽으면서 유언이 절대 우리가 침공해서는 안 될 16개 나라를 할 때 첫째를 조선에다가 첫째가 조선, 둘째가 안남 그때는 고려라고 했죠. 네. 우대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사제의 예를 취했지만 명도 조선의 사소의 예를 취할 만큼 취했고 물론 횡포를 부리지 않는 강대국은 없어요. 역사에서. 그건 로마도 마찬가지고 영국, 프랑스 이놈들은 완전 저질 양아치들이었고
미국은 이건 조폭 깡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나라도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있지만 어쨌든 1368년에 명이 건국하고 이듬해 정식으로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건국했다 이걸 조선에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반원 개혁을 국민당이 추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바로 명예사실을 우대하고 원과 단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때 좀 사건이 생기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명에서도 고려 왕으로 공민왕을 이제 책봉, 예. 인정해 주는 거죠. 책봉하고 관계가 이제 잘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명에서 원의 찌끄러기들을 다 몰아내려면 요동에 진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요동 쪽으로 해가지고 이 원과 이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요동 진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제 원에서 그 명에서 원의 잔여 세력을 제거하고 요동을 평정하기 위해서 군사 활동을 전개하면서 원나라 장수 나하추라고 들어보시죠? 네. 나하추하고 여러분 나하추하고 이성계하고 벌였던 이 전투는 대단합니다. 완전히 그냥 물고 물리는 혼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나하추가 후퇴하죠. 그래가지고 나하추 밑에 있었던 그 부하가 나중에는 조선에 엄청나게 이렇게 충성하고 막 이 선물 가져오고 선물 받아가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나하추 일단 이 강대국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 저 나하추를 좀 봐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겁니다. 왜냐 그때 친원파가 여전히 있었잖아요. 네. 고려에. 네. 친원파가 한번 개지랄을 한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도정이 이제 나주로 네. 유배를 갔던 거예요. 그런데 명의 입장에서 볼 때 공민왕이 피살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역사에서 조선 역사를 잘못 배우다 보니까 맨날 명나라가 횡포 부린 거, 중국이 횡포 부린 것만 알고 있는데 조선도 만만찮아요. 고려에 명나라 사신이 파견됐는데 귀국길에 고려 장수가 죽여버려요. 네. 안이 꼽다고. 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외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엄청난 악재죠. 예. 그런데다가 우왕이 즉위하니까 친원파가 실권을 장악하잖아요. 바로 그 이님. 그러면서 다시 친원으로 돌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정도전 유배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이 조선에 대한 의심이 크게 달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왕 너 왕으로 인정 안 해 하면서 무리한 이 세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죠. 트럼프가 요즘 막 방위비 주한미군 막 엄청나게 인상해달라는 거 이런 게 다 압박 수단이에요. 강대국들의.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조선에서는 이 명과의 관계 이걸 잘 갖지 않으면 이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고 있는데 바로 명에서 과거 원나라 땅은 우리가 원을 계승한 나라니까 네. 우리 땅이다 해가지고 바로 그 유명한 쌍성 총관부. 쌍성 총관부 그렇죠. 그러면서 고려에 철령이 설치를 통보하잖아요. 네. 네. 그 철령이가 그 개마고원하고 함경도 강원도 뭐 그 어딘쯤에 이제 개마고원 밑에 네. 부전고원 밑에 그 입구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또 고려나 조선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 영토인데 네. 그걸 공민왕이
탈환했던 거 아닙니까? 이자 네, 네. 그 이성계 아버지를 이성계 아빠, 예. 이성계 아빠가 이성계 아빠도 참 잘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빠가 뭡니까? 아버지. 그 이성계 집안이 천하의 그 이 무장의 DNA를 타고난 집안이에요. 네. 그 계속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이성계 태종 이방원 이성계 그 조상이 육조 아닙니까? 해동 네. 육룡이 나라시 할 때 육룡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네. 그 육룡 맨 꼭대기로 올라가면 고려 때 그 무신 정권의 그 최고 권력자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정부가 이 명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최영을 중심으로 요동 정벌을 추진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 철령이가 요동에 있었다. 그러니까 요동 정벌을 하지 않았느냐. 그건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역사를 못 읽은 거예요. 요동은 중국 땅으로 고려도 인정을 하고 조선도 인정을 했던 때예요. 그런데 왜 요동 정벌을 했냐면 철령이 설치를 하고 쌍성총관부를 탈환하려는 그 군대의 사령부가 요동 심양 아래 요양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또 허술한 틈을 타서 거기를 먼저 그러니까 심장부를 그 정벌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영의 요동 정벌도 여기에는 사심이 있는 겁니다. 이성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성계를 제거하기 위한 거죠. 견제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모는 거죠. 안보 문제 이걸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네. 옛날에 이회창이가 북풍 일으키려고 지 동생하고 뭐 똘마니들 저 휴전선에 보내가지고 북에다가 총 쏴달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저는 더 정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명이야 세계적인 대제국 아닙니까?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명의 그 정화 그 해군 군단 이런 걸 보세요. 아프리카 그렇죠. 무려 4만 6천 명의 해군을 그 어마어마한 배에다 싣고 그 전쟁이라는 것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는 거지.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한 예는 아주 드물고 그랬다가 개망한 것이 일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주만. 네네. 그것도 지들 정치적 목적이 또 국내에 있었던 거 그 전에 이제 그 규제를 해오니까 이제 일본 놈들은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했던 건데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1392년 7월에 이성계가 이제 그 국왕으로 추대되고 고려 왕조가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393년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즉위하고 10개월밖에 안 됐을 때인데 명에서 사신을 파견해요. 해가지고 조선이 명을 업신여긴다 하고 시비를 걸어와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요동 정벌을 한답시고 군사적 움직임이 있으니까 원래 강대국들은 또 정보전에 강하잖아요. 네. 그걸로 추정돼요. 제가 볼 때는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요동 지방에 있었던 여진 쪽 500명을 조선에서 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싹 조선으로 데려간 일이 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아주 날카롭죠. 명에서 볼 때 이 여진하고 이것도 조선하고 또 붙는구나.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쌤쌤이.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해적 그러면 왜구만 해적인 줄 알죠? 조선도 해적이 있었어요. 조선 해적이 명나라 연안 지역을 또 침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해적은 일본 놈만 하냐? 그거 아니에요. 조선 해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1394년 조선 건국 2년 후에 명은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선의 왕자 중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해명해라. 이런 요구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성계로서는 정말 난감하죠. 그 이성계는 이방원한테 서운하게 했잖아요. 네. 서운하게 했는데 이거 위기에 몰렸고 가서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진 건 이방원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방원한테 부탁을 하니까 이방원이 아버지의 명 그리고 국채를 보존하기 위한 사명을 제가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하니까 이성계가 그냥 막 감동을 해가지고 막 둥 두드리고 막 울어요. 감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성계도 참 그 약간 그 이게 행동의 모순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당시 역사를 보면 행동에 석연치 않고 모순이 없는 유일한 인물은 태종 이방원이에요. 왜 이러는지 다 그 이유가 드러나요. 실록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런데 이방원이 아주 잘 보인다 그겁니다. 명황제한테. 그건 이방원의 능력도 있었겠지만 명 측의 견제. 다시 말해서 사신 오는 사람 중에서 정두전 계열은 팍 그냥 억류시키고 막 곤장 때리고 밟아버리고 정두전하고 라이벌 관계라는 걸 명에서 알고 있었으니까 태종 이방원한테 엄청 잘해준 거예요. 이방원한테. 그러면 갈수록 정두전의 국내 입지가 약화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일단 태종 이방원이 이제 해결을 하고 오니까 태종 이방원이 이제 다시 신망이 높아졌죠. 네. 인기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정두전이 이제 찌그러들었어요 조금. 그러니까 정두전이 이때부터 좀 초조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초조했고 다시 계속 정두전이 요동정벌 하겠다고 하고 직제 개편하고 군제 개편하고 사병역파 한다고 하면서 군사훈련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명에서 다시 표전문 시비를 걸어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일방적인 괴팍한 명나라의 횡포로 파악하면 안 돼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견제하려고. 원래 표전문이라는 건 표문과 전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표문은 다른 사람이 쓰고 전문은 그 정두전이 쓴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표전문 속에 이 명황제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글자가 들어있다. 이게 그 주원장의 특기예요. 정적 제거할 때 항상 그걸로 꼬투리 잡아갖고 했거든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조선 사신을 억류하고 외교문서 작성자를 압송하라. 그 외교문서 작성자는 정두전이네. 정두전을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에서 정두전을 제거해야지 이 요동정벌이 안 된다는 이러한 판단을 했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아주 곤란하죠. 이성계로서는 정두전이 완전히 그 조선 창업자인데 재상인데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1395년 3년 차에 조선이 신년 축하 사절을 명에 보내요. 그런데 그때 이 표전문 작성자가 누구냐를 확인을 합니다. 사신한테. 그러니까 사신이 정두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그 사신 정총인데 정총을 억류해버려요. 그리고 작성자 정두전을 압송해라 하고 또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두전이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갔다가는 이거 뭐 죽는 못 거죠. 돌아오죠? 그때 이제 명나라 수도는 남경이었을 겁니다. 북경이 네, 아니라. 네, 난지. 그죠? 그때 이제 북경에는 그 영락제, 나중에 영락제가 되는 연왕이. 네. 근데 태종 이방원이 그 남경에 가는 길에 북경 들러서 그 연왕, 나중에 영락제가 되는 만나요. 그래 둘이 아주 막 의사가 잘 통합니다. 왜? 건국에는 최대 공무자인데 둘 다 소외됐잖아요. 네. 그래서 둘이 아주 서로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나중에 영락제가 이제 그 패권을 질 때 그래서 조선 관계가 잘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성계가 난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이 정도전의 석연찮은 행동을 제가 오늘 실록에서 준비한 걸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정도전을 보낼 수는 없어요. 건국의 주체인데.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제 병을 핑계로 몸이 아프다는 걸 핑계로 이제 정도전을 안 보내고 이제 딴 사람을 대신 보내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이른바 역량 있고 무게가 있는 사람이 좀 가야지 그나마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희생을 보인 게 권근이에요. 네. 이 권근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성계한테 가가지고 내가 가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로서는 좀 불공정하잖아요. 정도전을 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차마 바로 승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네. 왜냐하면 권근이 대신 희생을 하겠다니까. 이 기사가 태조 6년 4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권근이 이제 사신으로 가요. 그 사신으로 갈 때 그 이성계가 좀 미안하니까 좀 금부치도 많이 줍니다. 네, 그 바로 태조 6년 4월 20일자 기사를 보면 갑자기 정도전이 사헌부를 주동해가지고 권근을 탄핵해요. 권근을 탄핵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중국 황제가 정도전 오라고 했는데 정도전이 병을 핑계로 칭병을 해가지고 안 가니까 권근이 임금한테 가가지고 표를 짓는 일에는 나도 조금 참여를 했습니다. 아까 표전에서 저는 이제 정도전에 썼다고 했잖아요. 네. 원컨대 사신을 따라 경사에 가서 경사는 남경입니다. 네. 경사에 가서 변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이만하면. 그런데 이 태조가 경을 부른 게 아닌데 자기도 미안하니까 허락하지 않으니까 권근이 다시 청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경한테는 노모가 있고 또 황제가 경을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보내겠느냐고 사양을 하니까 황제가 부르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신을 보내면 병으로 가지 않는 자도 의심을 면할 수 있고 신도 혹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름을 당하여 가면 신의 죄가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대단히 자기 희생적 아닙니까?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허락을 하고 그걸 아름답게 여기고 금을 주는 거예요. 금을 줬는데 정도전이 와가지고 이성계한테 그는 이색이 사랑하던 제자인데 이색은 고려파 아닙니까? 네. 네. 그네 가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자 사랑하던 제자인데 색이 일찍이 기사한 연간에 주상을 황제에게 고자질하다가 뜻을 얻지 못하였는데 지금 근이 청하여 가니 반드시 이상한 것이 있을 테니 근을 보내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권근이 가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권근을 훌륭하다고 하고 안 가는 정도전을 초라해지죠. 예. 자기가 철학이니까 이따 이 얘기를 이성계한테 가서 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듣지 않았다. 실록에. 그리고 근이 떠난 뒤에 중로에 황금을 노자로 몰래 보내줍니다. 그런데 또 명나라에서 권근은 괜찮은 사람 이성계파가 아니라는 걸 또 정도전을 또 이 궁지에 모르려고 권근을 아주 우대를 해요. 네. 그래서 황제의 우례를 받고 돌아왔다. 우뢰. 우례 아주 네. 우대우하는 예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정도전이 더 사헌부를 사주해가지고 지난번에 갔던 정총은 억류됐는데 권근은 왜 무사히 돌아왔느냐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간첩질 하지 않았느냐 하고 권근을 탄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총 등은 돌아오지 못하였는데 홀로 그는 금까지 상으로 받아갖고 와가지고 이상하지 않느냐. 권근을 국문하소서. 야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너무 자기중심적 아닙니까? 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를 말하기를 어떻게 금으로 상을 준 것을 아는가 하고 물으니까 정도전이 말하기를 듣자오니 근이 금을 가지고 쓴다는데 황제가 준 것이 아니라면 저 가난한 선비가 어떻게 금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태조가 웃으면서 후원금 받은 거 아닌가요? 가난한 선비라도 꼭 금이 없을 도리가 없겠는가? 그저 가난하더라도 금은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돌려서 그냥 아주 자기가 줬잖아. 네. 변명이. 그러니까 이거 뭣도 모르는 이 정도전이 빨리 권근을 국문하소서하고 또 청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화를 냈을 때를 당해서 제가 좀 쉽게 풀이합니다. 자청해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너를 부르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 일이 잘 풀린 거죠. 예. 그러니까 권근은 나라에도 공이 있고 너한테도 은혜를 준 거다. 아, 말 잘하네. 그래서 나는 상을 주려 하는데 도리어 너는 죄 주기를 청하는가? 하면서 권근을 이 표적에 나오라고 명하니까 정도전이 찌그러집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보면 이 정도전이 말년에 그야말로 만인지상의 수상이 된 후에 욕심이 조금 많아서. 이렇게 사감에 의해서 정사를 처리했다는 이렇게 될 때 정도전이 이방원 세력을 제거하려고 모종의 공작을 했다는 이러한 그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그겁니다. 저는 이것 보고 정도전한테 아주 실망을 했어요 이번에. 네. 사실 권근이 네. 그때 그 명나라 황제 만나서 시조를 서로 한 시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다룬 그 시가 응제시주라는 책이 응제시죠. 예. 그때 황제랑 시를 나누면서 그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쓴 책이라고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응제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도전이 이걸 보면 그 정도전의 그 요동정벌 네. 그리고 권근을 이렇게 탄핵하고 이런 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심이 있는. 상당히 사심이 이 대단한 혁명가한테 이 말년에 권력을 잡고 사람이 좀 변질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정도전이 굉장히 뜻이 잘 맞는 관계로 알고 아주 있어요. 가까운 사이였죠. 혁명동지죠. 그러니까 정도전은 자기보다 누가 이렇게 더 이 각광을 받는 꼴을 못 봤던 사람 같아요. 뜻이 맞았긴 했지만 네네. 제가 더 그러니까 권건이 훨씬 더 이렇게 자기보다 우위에 있으니까는 이렇게 다른 마음을 좀 품었군요. 저는 좀 다른 네. 해석을 하는데요. 네. 원래는 같이 이제 또 뜻도 맞고 의리도 있고 서로 이제 서로를 아껴주는 이런 관계였는데 일단 권력자가 되니까 점점점 그 만인지상 재상이니까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이 좀 위축되는 것, 작아지는 것에 대한 그 불안함. 이런 게. 권근은 애초부터 역성혁명에 반대했던 뭐 그런 세력이었고 나중에 이제 조선 왕조 개창 이후에 이제 참여하긴 했지만 그 과거의 조선 왕조 개창 이전에 조선 왕조 개창에 반대했다는 그런 전력을 삼아서 문제 삼아서 공격한 게 아닌가. 아니면 뭐 정도전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출신이 약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천함이 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뭔가 컴플렉스? 이제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네. 거기까지는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 유일 권력을 추구했어요. 정도전이 그건 사실이고 네. 사실인데 지금 우리 산골 소장님께서 그 상황에서 권력에 욕심을 내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게 정도전 얘기인가 아니면 태종 얘기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정치인, 혁명가가 성공하려면 권력을 잡아야 돼요. 네. 권력을 못 잡으면 그건 정치가로서 실패하는 거예요. 네. 다만 권력을 잡는 방식이 헌신적이라야 돼요. 둘 다릅니다. 네. 자기 투신이 있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사실 그 이방원은 목숨 걸고 정몽주와 정도전을 제거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도 죽을 각오를 했잖아요. 근데 정도전은 그렇게 않잖아요. 항상 이성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정몽주하고 이렇게 좀 티격태격해. 그러다가 이제 권근이나 탄핵해. 그리고 또 상대를 제거하려고 사병역파하고 요동정보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이 정도전은 무인 기질은 적어요. 정몽주는 무인 기질과 이 문인 기질이 동시에 있고 태종 이방원도 마찬가지인데 좀 그런 점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37분입니다. 37분이요. 오늘 항상 이거 준비해 오면 어쨌든 요동정벌과 권근 탄핵에서 모인 정도전의 이상한 행동. 네. 자, 여러분들 이건 동의하시죠? 네. 네, 동의합니다. 저는 이거 지난번 실록 읽을 때 제가 못 봤던 건데 이번에서 다시 좀 그래야 이제 태종의 행동. 그러니까 정도전이 태종을 상당히 이렇게 사실 이방원을 상당히 모욕을 줬죠. 예, 정도전이 여러 번 모욕을 줬어요. 그건 사실인데 자,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했던 게 뭡니까? 진보주의 사관은 식민사관이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하겠다고 예고는 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오늘 제목에 나왔던 그 얘기를 할까요? 당태종과 조선 태종의 당태종과 조선 태종을 한번 비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동시대에 아까 얘기했던 명예 영락제하고 태종 이방원이 동시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3대 황제 명 3대 황제 그리고 창업 과정에서 엄청나게 공을 세우고 소외됐다는 점도 태종 이방원과 명영락제가 비슷해요. 그 명영락제 이름이 주체 아닙니까? 주체가 아니라 연왕으로 얘기됐던. 그래서 시대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하니까 영락제하고 태종 이방원을 비교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영락제는 왕이 된 자기 조카 큰아버지 아닙니까? 자기 조카의 황위를 뺏었지 않습니까? 남경으로 쳐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영락제는 조선 국왕과 비교한다면 세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당태종하고는 경우가 비슷합니다. 형제.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당태종 하면 이세민. 중국에서 최고의 이 황제로 지르지 않습니까? 네. 특히 당태종이 이렇게 신하고 같이 편집했다는 정관정요 같은 책들은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정관의 치라고 할 정도로. 네, 정관의 치라고 할 정도로. 자, 당태종 이세민은 599년생이에요. 나이가 좀 있죠. 맞네요. 네, 있죠. 한 1500살 되니까. 그리고 649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세에 죽었네요. 근데 태종 이방원은 1367년생이고. 67년생. 네. 그다음에 1422년에 죽었으니까 56세에 죽었죠. 제가 지난번에 헌인능에서 원정왕후하고 같이 이렇게 쌍능 아닙니까? 네네. 근데 원정왕후도 56세에 죽고 태종 이방원도 56세에 죽었다 이 말을 했죠. 그런데 원정왕후가 2살 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정왕후가 몇 년 먼저 죽은 거예요. 2년 먼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태종 이세민은 조선 태종 이방원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700살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깍듯이 모셔야죠. 네.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모로 비슷하더라 그겁니다. 왜냐? 개국에 가장 큰 공을 세웠고 가장 큰 공을 세우고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죠. 네. 왜냐하면 당태종은 황세자 책봉에서 밀렸잖아요. 네. 이방원도 그렇죠. 이방원도 밀렸지만 이방원은 거기에다가 공신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형제를 죽이고 예. 보위를 양이 받은 점 이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보위에 올라서 아버지를 태상으로 모셨다는 점도 똑같아요. 아, 그렇네요. 아주 비슷한 점이 많죠. 방금 얘기했을 대로 당태종은 50살, 그리고 이방원은 조선태종은 56세, 55년에 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 당대로서는. 그런데 이 두 지도자의 치적은 놀랍습니다. 사실은. 내치는 물론 외치에도 성공해서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이라는 나라가 우리 그 강명수 선생님 툭하면 뭐 당나라 군대 어쩌고 옛날에 뭐 당나라당 그러는데 그건 중국 폄하라고 인식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날의 중국인들이 지금은 어쩐지 몰라도 이제 대당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가 당나라죠. 당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당이 혁명에 성공하는 데까지는 7차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당의 사실 중심 혁명 세력도 북방 쪽이에요. 네. 선비족의 후예가 이제 그 얘기는 또 따로 이거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7번의 대전투 중에서 4번을 승리로 이끌었던 게 바로 이세민이에요. 아까 이방원에 못지않은 혁명의 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이세민의 형이 누구냐면 이름이 좀 특이해요. 건성이에요. 또 건성을 좀 이건성. 형 이름. 네. 아주 건성. 건성은 해요. 그런데 얘는 좀 별 공로는 못 세웠어요. 그러니까 양경보다는 낫는데 이건성도 뭐 그렇다고 이렇게 뭐 내가 보기에는 그 방과 정도, 정종 정도. 그러나 적장자가 아니란 이유로 이 이세민이 황세자 책봉에서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세민이 나중에 옥자에 오르는데 28살에 올라요. 그리고 형제를 죽였잖아요. 형제의 피를 뒤집어 쓰며 권력을 잡았지만 오늘날 중국 고대사에서 가장 뛰어난 군주로 평가를 받습니다. 게다가 왜냐하면 권력은 잔인하게 잡았지만 태종하고 비슷해요. 황제 자리에 오르자 아주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황족과 대신들에게도 이를 본받도록 하고 공신들을 존중하고 문벌이 약해도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면 다 인재를 발굴하고 그래서 원로 공신들과 이제 균형을 맞추고 그 다음에 무인의 삶을 살았지만 권력을 잡고 나서는 당대의 학자들에게 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태종도 공부를 열심히 했죠. 책에 묻혀서 삽니다. 그러면서 천하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만인의 것이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다. 정관정에 보면 정말 거기에 좋은 말들은 다 나와요. 정관정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관정이요. 자, 그런데 이방원은 어떻습니까? 왕조개창에 가장 큰 공을 세웠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도전 등에게 견제를 당했죠. 네. 그러나 1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재기에 성공을 했고 왕권의 확립을 위해서 몇 번 숙청을 단행했죠. 그러나 이방원은 누가 뭐래도 500년 조선족 국가 운영의 밑그림을 완성한 군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강원도 뭐 특별사면 받고 국회의원 됐은 이광재가 무슨 뭐 노무현 문재인은 태종이다 하니까 또 청와대 강민정 그 대변인은 뭐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3년은 태종이고 남은 2년은 세종이다. 이거 역사도 모르는 것들이 탱자 하기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16살에 문과에
국제한 수재 이방원은 왕조 국가에 맞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가 행정 체제를 정돈하고 육조 중심 체제 이건 이제 그 내각 중심이죠. 네. 그다음에 왕의 국정 장악력을 높였고 네. 오늘날까지 우리 그 지방제도의 근간이 되는 팔도 체제를 이때 그 성립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조선 팔도 뭐 이런 말 네. 하잖아요. 네. 그리고 국가 경영의 필수적인 임구, 군적, 호적, 그 다음에 태종실록을 읽어보면 저화의 사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종이돈, 네. 예, 저화, 예. 지폐가. 신용사회라는 얘기죠. 네. 네. 그래가지고 막 군인들한테도 줄 때 이 저화로 엄청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화폐가 많이 유통됐었어요. 네. 그런데다가 대종이 망하는 공부도 많이 했지만 포병을 아주 대폭 강화 이런 건 우리가 역사에서 하나도 못 배웠잖아요. 네. 대종이 조사해 보니까 이거 지리멸렬한 그 포병이 한 6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정예군으로 1000명으로 편성. 그 당시 이제 포병이라는 게 이제 화포 뭐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포. 네. 네. 자, 그리고 태종은 네. 생전인 1418년 8월에 왕위를 아들 세종. 충령에게 세종에게 물려주죠. 이 과정에서 태종은 군왕으로서 아비로서 비장한 선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인 세자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셋째 아들 충령을 세자로 책봉을 하면서 만세의 대계를 위해 그리고 어렵사리 창건한 왕조의 수성을 위해서 이것을 단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좀 자기 선택이 좀 옳다는 것을 자꾸 또 얘기하고 싶겠죠. 네. 그래가지고 셋째는 왜냐하면 둘째도 있잖아요. 효령. 둘째 효령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셋째는 둘째와 달리 술도 좀 할 줄 알고 책도 좋아한다 이런 말까지 해요. 뭐 책을 좋아하는 건 뭐 할 수 있는데 술을 좋아한다는 이유 그걸 또 옹졸하게 중국에서 사시려면 한 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신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왕세자를 폐위하고 이것은 천명이다. 후계자를 어진이로 삼는 것은 고금의 대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럼으로써 이제 아들 세종에게 정치적 부담을 좀 덜어준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가족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불합리한 가족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가족인데. 네. 근데 그나마 부모가 좀 속썩이는 건 나아요. 왜? 부모는 나보다 먼저 가시니까. 이 자식이 속썩이면 이게 평생. 그래서 양령이 그랬잖아요. 네. 양령이 그 곽선의 첩 어리를 해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근데 그 전에 양령이 또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방과 정종의 여친이었던 여자가 있어요. 기생인데 그 기생하고 또 사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아버지 애인도 뭐 큰아버지 애인인 줄 모르고 그랬겠죠.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곽선의 첩 그 어리 그 어리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쫓겨나고 나서도 나중에 광주로 쫓겨나서도 거기서도 또 남의 첩도 이렇게 다 남의 여자.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어느 경지에 이르면 오히려 그런 여자들은 더 좋아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참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읽어보면 참 양양이 좀 못나기는 못났어요. 그러면서 태종이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더더군다나 큰아들 아닙니까? 그 부모로서 속이 얼마나 썩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서 태종은 말 그대로 셋째 아들 충령을 왕세자로 삼아서 지극정성을 다하여 후계자 좋은 성군으로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당태종 이세민은 후계자 선정에 실패합니다. 아, 방탕 기질이 있는 그 이세민한테도 양념과 같은 맏아들이 있었는데 그 맏아들이 이승건이에요. 이승건을 황태자로 삼았어. 그런데 황태자는 끝내 황제 자리에 일찍 황제가 되고 싶으니까 영모까지 꾸몄다는 이 혐의를 받습니다. 영모까지 꾸민 걸로 정사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쫓아요. 내쫓으니까 그러니까 영모 꾸미면 내쫓아야지. 그런데 우리나라 태종은 여자 좋아한다고 내쫓았다 그겁니다. 그때 문제는 태종도 여자는 좋아했어요. 나중에 그 원경왕후하고 왜 사이가 나빠지냐면 원경왕후가 막 계속 이렇게 좀 강짜 부리고 그러니까 막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또 태종은 무슨 일을 꼭 명분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일빈 이잉제를 또 제도화해요. 그래서 비는 비 다음에 여자 아닙니까? 그리고 잉은 또 빈 다음에 그래가지고 왕은 비 외에도 빈과 한 명의 빈과 두 명의 잉을 들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 아예 법제화 시켜가지고 떳떳하게 그렇긴 합니다. 그 시대에 그래가지고 이 당태종이 넷째 아들 이태한테 그 태자 자리를 주려고 했는데 이때 원로들이 사심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놈의 사심. 정도전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태의 비를 들추면서 아홉째 아들 이치를 밀어요. 왜? 이치가 어벙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치를 밀었던 이유는 어린 황제 뒤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당태종은 젊어서라면 결코 넘어가지 않았을 이 신료들의 수에 말려들어가지고 영향이 떨어진 아들에게 대업을 맡겼고 이 당태종을 이은 당고종 이치는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측천부에게 의지하면서 한 차례 왕조가 단절되는 사태를 초래했잖아요. 그 측천부가 50년 집권하면서 주나라를 부흥한답시고 근데 측천부도 훌륭합니다. 지적이 엄청 많아요. 네. 이 측천부도 대단한 그 중국 황제 여자 황제 중에서 그리고 측천부야말로 진정한 페미니스트입니다. 남녀 평등. 뭐 이런 얘기하겠지만 진정한 계몽주의 여성. 그렇죠. 선각자죠. 그런 면에서 막 남자 첩을 엄청 많이 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마다 신하들이 와가지고 막 따지면 막 그때마다 막 네 말이 옳다도 하고 막 엄청나게 상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도 와서 많이 따지니까 어찌하여 내가 남자 첩을 두지 못한단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렇죠. 저는 뭐 첩제도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첩제도가 있으면 양쪽 다 있는 게 이게 균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있다면 양쪽이 다 있는 게 그게 정상이죠. 정상은 아니고 두 번째 정상이죠. 자, 그런데다가 왕인데 이렇게 이 국제가 좀 변칙적으로 이렇게 단절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또 당태종의 실책은 고구려 원정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고구려 원정이 실책이었고 고구려 원정을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죠. 네.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또 막 무슨 뭐 안시성이 갔다가 뭐 애구가 됐다는 거 이런 건 다 이야기들이에요. 이야기들. 그 어떤 안과 의사가 만들어낸 그 이야기 같아. 그런데 조선태종은 어떻습니까? 세종에게 미리 왕위를 양도했고 실전 훈련까지 시키면서 왕과 더불어서 권력을 공유하면서 국정을 안정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 유명한 말. 이 세상 모든 악업은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주상은 성군이 되시오.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태종 이방원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자신감이 넘친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들 중국인은 당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한국인은
조선을 폄하하기에 바쁜데 이것도 많이 고쳐졌어요. 이제 조선 네. 폄하하는 건 진보들밖에 없어요. 당태종 이재민은 위대한 군주라고 하면서 조선태종 이방원은 경멸합니다. 여러분들 이 농민의 간부들, 지보단체 간부들 태종 욕하는 거 보면 뭐 말도 못해요. 고륙상제. 뭐.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당태종이 거사를 일으켜서 보위를 강탈했잖아요. 네. 이 보위 강탈 사건의 명칭이 뭐냐면 현무문의 변이에요. 현무문에서 변을 일으켰다. 변이라는 말에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조선 태종의 거사는 왕자의 난이라고 나쁘게 얘기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현무문의 변이라고 하는 것은 당태종의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정식으로 정난이라고 불러줘요. 국가의 어려움을 그러니까 개유정난할 때 정난 국가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이렇게 불러주는데 똑같은 일인데 외국 것은 좋게 얘기해줘. 유럽 놈들이 사람 죽이면 무조건 혁명이야. 어? 조선 사람이 사람 죽이면 고륙상쟁이고 권력투쟁이야. 이게 얼마나 자학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모양주의 비자주적인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북하면 고륙상쟁 이란 말을 한다 그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오늘날 이 문재인 정권의 그 국정 지지도가 순풍을 타고는 있지만 저는 문재인을 좋은 지도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향적인 미래지향적인 자기 헌신적이고 유능하고 과단성이 있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오늘날 이 태종 이방원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또 이럴 때 무슨 태종 세종 운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쉴드 치는 이 아랫사람들을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문재인은 태종도 세종도 아니다. 골뱅이다 했는데 골뱅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골뱅이 종이다 했더니 어떤 여자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인간 말종? 아마 상당히 안티 문재인이었던 거예요. 인간 말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시각 6시 59분. 네. 약속된 시간에서 지금 1분 모자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공지를 하나 하고. 어떤 걸 할까요? 네. 우리 책을 공지하겠습니다. 책도 팔고. 이 책이 이제 그 세 종이 남았어요. 네. 미렐리왕 과거는 예전에 포장했던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책을 받았는데 그것도 받았는데 지금 이 세 권인데 수십 권씩 남아있고 백권대학은 한 100여 권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 4권 판매할 때는 55,000원인데 왜 3권도 55,000원이냐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3권은 또 역시 그 파산 할인 수준 가격인 49,000원으로 인하하겠습니다. 그래서 55,000원이라고 해주셨었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걸 49,000원으로 깎아가지고 여기 주문 방법 여기 해당 대금 55,000원이 아니고 49,000원을 입금하시고 저는 이게 택배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55,000원인 줄 그냥 알았어요. 택배비 포함 49,000원. 네. 택배비 포함 49,000원. 위에 있는 가격으로 해주십시오. 네네. 이 세 권을 여러분들이 자율청 치료를 투척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괜찮고 이 책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우리 방송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 판매 방식은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보고 49,000원에 합해서 이 세 권의 책 페이지가 한 2,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하시는 기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가오는 현충일 기념으로. 자, 오늘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행도 못 가는데 책 많이 읽으십시오. 네. 김영환 선생님도 수고 많으셨고, 네. 조 선생님, 강명희 선생님. 자, 여러분들, 이 댓글에 참여해주신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예.